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부산에 왔는데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광주, 그 다음에 여수, 사천, 딱 셋이네. 나머지 분들은 다 부산. 지방에서 강의할 그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부산을 잡게 됐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일요일 날이니까 그나마 다행히 또 평일 날이면 못 오는데 그럼 이번에 다 합격한 새내기이신가요? 하고 계시고 또 작년? 이번에 합격하신 분 몇 분 정도? 새내기시구나.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또 오래되신 분들이고 지금 중개업 하고 계신 분들이 사천 분들은 그리고 이제 아마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업할 때도 도움 많이 됐고 사천은 또 평상시에 그게 많이 가지 못하잖아요. 창원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왔는데 솔직히 이제 서울에서 강남하면 왔다리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RSA를 주말반인가 하는데 제주도 분도 어떻게 올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시죠. 근데 네트워크라는 게 또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또 생겨야 옆 사람이 또 생기고 이래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신다는 거야. 제주도에서 서울 물건을 어떻게 잡겠어? 서울 사람이 제주도 물건 찾는데 그럼 나 찾으라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신다는 거야. 비행기가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2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만 해도 저가 항공에도 한 15만 원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했는데 3개월이면 뭐 제가 볼 때 200만 원이 넘겠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자격증 처음 타신 분들은 아예 중개 자체를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부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파트 중개를 할 거야, 뭐 상가 중개를 할 거야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미 자격증은 또 생겨버렸네. 이거 어떡하니? 자격증은 나왔는데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사무실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한 몇 년 했냐? 제가 2003년부터 2006년에서 7년 넘어갈 때까지 했으니까 4년 정도 했거든요. 4년 정도 이제 저도 이때 당시에 아무도 모르고 했어요. 학생들이 제가 그때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99년이거든요. 1999년.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요새 처음 강의 시작해서 그때 당시는 젊은 아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거였어요. 저 사람 나이가 되게 젊은 것 같은데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선생님은 집은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집도 있으세요가 아니라 너 집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전무니까. 그래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된 거 보여주려고 집 사고 뭐 상가 사고 자격증은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강의할 때는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생들 데리고 가서 같이 봐야겠다 해서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봤어요. 제가 11회 때 땄거든요. 10회인가 11회 때 땄거든요. 벌써 20년 됐죠. 자격증 딴 지가. 근데 자격증이 있으세요 했는데 중개업을 해보셨네. 그래서 저 사무실 차리는 거였어요. 집은 접었네. 그래서 서울 부가현동에다가 빌라 져서 분양해봤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봤으니까 조합원 돼봤고 그러니까 남들이 너는 강의를 하는데 해봤니?라는 자꾸 뭐를 물어보니까 안 해보고 하려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도 전 해봤으니까 중개업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선생님이었고 내가 또 오히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중개업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또 중개사법 선생님들은 중개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어요. 아세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 관련된 법령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과목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컨설팅도 해봤냐 해서 컨설팅 회사도 차렸다가 문 닫았다가 막 이랬는데 이게 다 경험을 한번 해봐야 이거 되게 힘들구나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나 이미지가 이때 당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게 IMF 끝나고 나서 갑자기 97년도에 IMF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99년 처음 강의할 때 이런 강의장 2배 꽉 찼어요. 그래서 옆방에 TV 틀고 그때 돼지머리라고 그랬어요. 이 TV가 저런 TV가 아니라 평면 TV가 아니라 머리 튀어나온 돼지머리 있죠. 지역이 쫙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400명 정도 되는 그 시간대에 옆에 200명이 동시간에 같이 봤어요. 그때는 녹화도 VHS 비디오 테이프로. 그래서 빌려가려면 줄 섰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인터넷이 없었고 CD 뭐 이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VHS 나중에 틀면 제 거 한번 찍은 거 확인하려고 집에서 딱 틀었더니 안녕하세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뭔가를 실패했던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던 시절이라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약간의 지금 뭐 허위 물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이미지가 좀 좋은 물건 나왔는데 막 그거 가지고 뭐 사기치는 경우도 많았고 양쪽에 보증금 받고 날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선생님 뭐 젊으신데 자격증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중개업 창업할 때도 그냥 사무실 그냥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찾았는데 막상 계약서를 써본 적은 없잖아요. 계약서 양식은 옛날 제자들 거 갖다가 이제 뭐 복사해서 쓰고 막 이랬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아예 중개 계약서 서식을 줬어요. 모르시는구나. 이삿짐 센터에서 계약서 서식을 줬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 위에 광고 떠 있고 계약서 이렇게 썼어요. 수기로 다 쓰는 거였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프린트로 뭐 엔터 딱 쳐서 다 나오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열악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창업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처음 하는 사람이 토지 중개를 해볼 기회가 있겠냐. 10년 동안 아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지 쪽부터 시작했을 때 나중에 남들보다 좀 빠르다라는 거는 나중에 느낄 거예요. 아파트만 하다 보면은 거기 얽매이게 되면 계약서만 쓰고 싶어서 계속 그쪽만 이제 파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해요. 광고 올려야 되지, 직방에 네이버에 올리고 또 이제 전화 받고 뭐 하다 보면 하루 가요, 그냥. 블로그 몇 번 쓰다 보면 오늘 블로그 왔었어. 그냥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바쁘긴 바쁜데 막상 계약은 체결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광고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프롭테크 시장이 됐기 때문에 프롭테크 활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프롭테크 관련된 회사들하고 다 조인을 제가 다 해서 그쪽에서 매물이 올라가게끔 우리가 엔터 딱 치면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대표들 만나서 다 설득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 개인적인 부동산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잘하던가 아니면 뭐 어떤 요즘에 뭐 리맥스, 뭐 센츄리 21, 뭐 이 외국계 기업 애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걔네랑 붙어서 대박 공인중개사가 이기겠냐고. 행운 부동산이, 보배 부동산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 하던 게 그럼 창업을 하기 전에 실력을 좀 갖추고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뢰와 실력을 갖춘 중개사가 되자 이게 저는 제 모토로 시작을 했는데 이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은 처음 하는 건데 자격증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공법 관련된 내용하고 제가 투자 전략도 조금 했는데 중개만 하는 중개사 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약간 투자도 하는 중개사가 되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부산을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 날 딱 2번 있는데 그 2번으로 그럼 가자 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콘서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2번 정도 오는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좀 알고 가면 초보자니까 앞으로 할 건 되게 많습니다. 10시간 만에 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사전교육 32시간 받으실 거예요. 사전교육 지금 신청하셨나? 협회? 개설하기 전에 하는 사전교육 있잖아요. 응? 협회에서 하는 우리 사전교육 개설하기 전에 하는 그 시간이 32시간인데 제가 10시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32시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스터 홈즈라는 중개법인 하고 있고요. 렌즈삼 교육하고 그 외국계열 관련된 대학교 지금 만들어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하고 건대, 인하대학교는 제가 부동산학과에서 그 초빙 교수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강사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 시간 강사법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면서 이제 전임 교수, 조교수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겸임 교수보다는 높은데 전임 교수 아닌 중간치를 만들었더라고. 그걸 초빙 교수라고 그래요. 전임 교수라면 밖에 사회 활동을 못 해요. 저는 전임 교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겸임 교수는 또 급수가 낮아지면 강의를 줄 수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초빙 교수로 올라갔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올라갔는데 그 전임 강사만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뺏긴 거지. 그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강의를 3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을 주려면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그 돈 때문에
강사를 되게 많이 자르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성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는 제가 지금 이제 너무 바빠서 이번 학기부터는 좀 빼가지고 이제 안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랜드프로에서는 제가 토지 쪽 위주로 할 거거든요. 랜드프로 자체에서는 토지하고 뭐 디벨로퍼 과정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할 거는 중개업 창업이라서 이게 글씨가 좀 약간 이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내리는 걸 하든지 해서 이 판이 오래돼서 글씨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씨 잘 써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일부러 글씨 크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할 게 일단 공법 시간에 배웠던 숫자 외우는 거는 다 의미 없습니다. 5, 6, 6, 5, 7 외웠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나가서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건 시행령까지고 우리는 어디에? 조례예요, 조례. 이건 의미 하나도 없고 그 범위에서 조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법을 어떻게 중개에 실무하고 연접해서 어떻게 섞어서 할 거냐,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혼자서 내가 법률을 찾아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셔야 되니까 법률 분석하는 관련된 거 이거랑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제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 공법 책이 좀 일단 좀 알면, 원래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 사는 거거든요. 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할 때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랑 계약서만 쓰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브리핑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중개라는 거를 할 때는 일단 기초적으로 이 땅이 어떤 땅에 쓸 겁니다 라는 거를 전부 다 법률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좀 좋겠냐, 중개사무소를 차리더라도 이게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올바르게 해야 되니까 저는 무조건 사기치지 않는 중개업하자는 취지고, 중개사고 유형이 한 9가지 1위부터 9위까지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사고를 안 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한 9가지가 나온 거 보시면, 아 이게 현재 중개업 시장에서 제일 사고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제 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제 중개업할 때 여러분 그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 특히 느낄 건데, 뭐 사기도 전에 양도세 얼마 나오냐 아세요? 이 아파트 5억짜리인데 막 살 것이냐 해놓고 양도세 얼마 나와 이거 물어보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집이 몇 채인지 그 사람의 신상 내역을 내가 알아야 이게 또 언제 취득을 했는지, 2주택단지 1주택단지 알아야 세금이 다 달라지는데, 사고 난 다음에도 알려줄까 말까 고민인데 사기 전에 물어봐요. 거기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피하는 방법이 어플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아, 이 부동산 계산기 어플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본인하고 상황이 맞는 거니까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버려야지, 거기서 내가 고민해가지고 알려주려고 세법 공부했으니까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또 세법책 찾아보지 마시고 넘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순수하게 중개업이거든요. 중개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니 이거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하나만 안 해주면 삐져요. 그래서 계약 안 하겠다는 거야. 난 여지껏 커피 마시고 계속 보여주고 했는데 마지막 계약서 안 쓰면 얼마나 기분이 찝찝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객 심리라는 거는 몰라. 제가 여지껏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혼자 와서 계약하는 건 되게 잘 되는데 꼭 이 남편들이 문제예요. 계약서 쓸 때 남편이 뒤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계약서를 빨리빨리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쪼글쪼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반드시 이제 한 명만 놓든지, 잠깐만 계약서 쓸 때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친구라든지, 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계속 이상한 소리 해요. 뭐 잘못됐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니까 계약을 못하게 만든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 뭐 죽이든지 어떻게. 그리고 죽이기까지 아니라 약간 뭐 약을 타가지고 재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히스토리북도 만들어 봤었는데, 저는 중개업 1일 그 당시에 다이어리에다가 썼었어요. 오늘 뭐 할 건데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실장님한테 보고 받을 때 오늘 그 계약한 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됐던 거 안 됐던 거, 왜 안 됐는지 뭐 그런 것들 막 써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로 되더라고. 강의할 때도 도움 되게 많이 됐고 남들을 가르칠 때도 되게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이거는 중개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저 사람은 중개업을 하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 중개업으로 돈 번 게 아니라 투자를 잘해야죠.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투자를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모아갖고 와서 여기 괜찮은 물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주얼도 좀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차도 좋은 걸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내가 밥도 좀 많이 사야 돼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다시 계약서 한 번 쓰면 또 다 빠지는 거니까 밥 한 번 산다고 뭐 그런 것들도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기 위한 방법들은 좀 약간 있어 보여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할 건데 이거 한번 사무실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이 사무실이 38개가 있습니다. 상가 하나에. 상가 하나에 공인중개사무소가 38개 있어요. 지금 늘어서 40개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개포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 봐요. 한영부동산, 중진보수 있고, 고려부동산, 이름도 소망부동산, 우정부동산, 많죠. 이게 다 개인이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인데 38개, 40개가 한 개 건물 안에 있으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10개만 있어도 그냥 피 터지는데 그거에 4배가 있다는 거야, 4배가. 이게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은 거래 금액 자체가 10억, 20억 단위니까 계약서 하나만 써도 0.9% 이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0.9% 받아 무조건. 협의가 어딨어요? 협의라는 글자 지워버리세요. 무조건 0.9 받아야 돼. 우리는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 협의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협의가 어디 있어요? 0.9%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또 협의해야 돼? 0.5로 할까 그냥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 우리는 최대한 다 받아내야 돼요. 거기서 무슨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미스터 홈즈라는 이제 중개법인인데 얘네들하고 다르게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야, 여기 부동산 가면 뭐가 다르더라. 저기 부동산 가면 뭐가 다르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원칙으로 잡은 게 교복을 입히기로 했어요. 교복. 다 교복 입어요. 그래서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그래서 우리 마크가 이 마크예요. 이 집 모양에다가 넥타이 모양 있죠. 이게 우리 미스터 홈즈인데 미스터 홈즈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다른 게 낫지 않겠냐. 본인이 만들면 돼. 본인이 나는 다른 사무실하고 좀 다르게. 명찰도 제가 다 만들고 그 계약서도 우리 무조건 마크 붙어 있는 거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여줄 때도 신발도 만들었어요. 슬리퍼도 만들었어. 슬리퍼도 미스터 홈즈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왜 쓰냐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조금 애매한 게 맨발로 들어가면 이게 좀 냄새 나잖아. 그죠? 근데 슬리퍼부터 갖다 놓고 딱 내린 다음에 고객 신고 나 신고 들어가면 이 주인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막 이래요.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인상이 남는 거예요.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정착시키는 거는 행동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다르게 얘네들하고 좀 다르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저희 회사에 네덜란드에서 건축사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사가 4명인데 그 4명이 있고 대표이사가 2명인데 한 명은 이제 전체 총괄 대표이사고 저는 이제 중개법인 대표이사인데 맨날 대화해보면 사고방식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랑 또 나이도 동갑이라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다 거기가 연대 도시공학과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저는 인하대 도시계획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다리 살짝 거친 거죠. 거쳤는데 같이 가는데 이게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다 보니까 말귀도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이게 다른 데랑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중개사무소 들어가려고 하는데 10개가 딱 있는데 왠지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다르게 한 거고 들어갔을 때 지도 있는 것보다 지도야 TV 딱 키면 나오지만 이 뭔가 문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 신뢰, 그럼 실력, 기업형 부동산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리맥스랑 센츄리21이랑 외국 계열 제가 다 가봤거든요. 대표들이라고도 얘기도 다 해봤는데 마인드가 확실히 이제 외국 계열은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그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든 내 문화에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실 때 나는 이거를 원칙으로 할 거야. 그게 확고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똑같은 중개사무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슈퍼마켓이 없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슈퍼마켓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다 CU, GS25, 이마트 24잖아요. 그렇게 기업형으로 대기업형화 될지는 우리도 몰랐는데 이미 그거는 슈퍼마켓은 끝났잖아요. 24시간 영업을 안 하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근데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미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살아왔던 시절 내에 단기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중개업 시장도 좀 변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데 현재 중개업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볼게요. 제가 지나가다가 찍었던 그 간판 중에 마음에 좀 들었던 간판인데 대경 부동산 중개라고 했는데 여기 땅이라고 딱 돼 있죠. 아, 이게 저는 눈에 딱 들었던 게 저기는 땅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구나. 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뭔가 딱 봤을 때 저기서 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건지 간판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 간판 딱 보면서 그럼 여기는 내가 땅 관련된 거 물어볼 땐 여기 가야겠다라는 생각 인식을 확 주더라고요. 이 글자가 없으면 동네 부동산인 거야, 그냥. 동네 부동산이면 1층에 있어야 되죠. 근데 2층에 있잖아, 지금. 3층인가 2층에 있잖아. 저게 그래도 바깥에서 보이니까 땅 관련된 거는 지나가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땅이란 글자 하나가 그냥 저기를 딱 나타내는 것 같아. 나는 땅 전문을 할 거다 그러면 땅이란 표시가 나오게끔 간판도 만들어야 일단은 좀 남들의 눈에 딱 들어오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가시면 이 안에 내부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 지도 같은 경우가 이게 붙박이 말고 요즘 내리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붙이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날은 이 시내 전체를 보고 싶을 때가 있고 여기 지역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해서 내리는 것마다 5개 정도 달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당 30만 원인가? 뭐 그 정도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롤러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한 1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만약 부산이다 그럼 부산시 전체 도면, 그리고 연제구다 연제구 도면, 그다음에 그 지역 동면 해가지고 확대했다가 내리는 거 그런 거 정도 있고 필요 없으면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빔 쏘면 되거든요. 빔 쏴가지고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 그리고 조만간 인터넷으로 전부 다 집 내부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갈 건데 지금 저거 붙여놓으면 나중에 공간이 활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올려버리고 나중에 빔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놨다 그러면 사진 돌려야 되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게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붙박이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 면을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옛날 스타일 말고 이제 좀 약간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인테리어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차라리 이거 없애고 문구 같은 거 써놓은 다음에 뭐 내리면 쏠 수 있게 하든가 이게 여러 면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썼던 게 요 다이어리거든요. 그 당시에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되게 잘 나가던 비싼, 이거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4만 원이 넘었어 그 당시에. 근데 이 다이어리 앞장에다가 제일 먼저 썼던 게 내 동네는 내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양대에 나왔기 때문에 한양대 앞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차렸거든요. 근데 사무실 위치를 딱 어디로 해야 될지 진짜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때는 길 가다가 들어왔지 뭘 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몇 평형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부동산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이 동네 이사 올 건데 몇 평짜리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는 부동산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블로그라든지 뭐 동네 이름 딱 쳤는데 중개사무소 나왔는데 물건이 딱 보여. 근데 블로그 내용 보니까 너무 잘 썼어. 그럼 글로 전화해가지고 저 몇 평형 때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도 될까요? 이렇게 통화해놓고 전화 받잖아요. 콜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로 전화해 듣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로드였어. 로드에서 잘 보이고 중간에 사람들 제일 많이 지나가는 거 상권 분석한다고 아침에 8시부터 일요일 날이랑 평일 날 아르바이트생 써가지고 몇 명이 지나가는지 체크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하는 알바생이 있었어요. 저희 때 서울에 그 상권 분석 알바라고 해가지고 알바 쓰면 걔가 아침부터 사람 지나가는 거 할 때마다 띡띡띡띡 눌러요.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찍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찍고 해가지고 하루에 유도인거 얼마다 해서 계산하면 숫자가 우리 만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누르는 게 있어요. 한 사람 놀이기구 탈 때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는 그거 있어요. 그거 눌러가지고 하는 알바생이 이제 3군데 정도 해주면 그때 당시 10몇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냐 했더니 여기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사무실 거기로 한 거거든요. 시작할 때 그래도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로드였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500m 반경에 이제 내 머릿속에 이 동네 뭐 있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인터넷에서 금방 보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지도가 5,000분의 1 지도 있죠. 책자 있었어요. 책자 들고 다녔고 차에 항상 지도책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열면 뭐 키우고 줄이고 하는데 그런 게 없었을 시절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차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한 7개로 뽑아봤는데, 중개사무소 20곳 이상 방문해보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무소 딱 들어가면 다 정형화되어 있고 똑같은데, 유독이 좀 마음에 드는 중개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동기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혹시 여기 학원 동기분들이신가요? 다 우리 각기각기에서 모였지만, 여기 학원 동기들끼리 오신 분 있어요? 두 분? 두 분 같이 오신 거예요? 또 같이 오신 분 있어요? 다 혼자 오신 건가요? 그 인강보다 오신 건가요? 이게 뭐지? 이 학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RSA로 오기 때문에 오늘 안 온 거 RSA 때도 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는 사람이 한두 세 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 친했던.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창업을 또 해야 거기 가볼 거 아니야. 창업을 안 해요,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무의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막상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몇 평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10평이 맞는 건지, 12평이 맞는 건지, 8평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럼 8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무실 가서 딱 보고, 이게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 정도구나. 이거를 알려면 최소한 20군데 이상은 좀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무실 배치, 분명히 이 20곳 갔다 온 곳에서 보면 배치가 잘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사진 좀 찍었다가 나중에 내가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회사에서 그 인테리어 자체를 좀 약간 정형화시켜서 이런 거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걸 AI 도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안 그러면 고민하거든요. 창업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고민이에요. 책상을 여기다 놓을까? 그랬다가 다시 끌어다가 다시 놓고 막 이래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명함 20장 모으기라는 건 뭐냐면, 중개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소장님 20장 정도는 있어야 연락을 해서 공동중개라도 하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생초짜가 무슨 매물이 다 있어요. 권리금을 주고 가지 않은 이상, 여기 부산이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될까? 이 동네면 한 3, 4천 되죠. 이 동네 전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3, 4천 될 거야. 서울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서울 내부는 거의 8천에서 1억이에요. 좀 안 된다 싶으면은 5천. 근데 매물이 좀 많다 그러면 뭐 7, 8천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들어간 사람이 이미 매물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했을 당시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다시 일로 내놓을 거거든요. 근데 생판 나 처음 차렸어. 누가 매물 보다 갖다 내놨냐고. 그 매물 작업하는 데만 한 6개월 걸릴 텐데, 6개월을 빨아야 되는데 6개월을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이 있냐, 그것도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동중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최소한 20명 이상은 모아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쓰는 것 중에 리멤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까셔야 됩니다. 리멤버라는 어플이 있어요. 리멤버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멤버 치면은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플 제가 만들 때 이미 도안해놨던 건데, 리얼 에스테이트 할 때 쓰려고 R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얘네가 써먹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어플 만들면 부동산이 리얼 에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려고 했더니 리멤버 얘네가 먼저 써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바탕이 초록 색깔인데 저는 검은 색깔로 하려고. 검은 바뀌었어요? 이게 먼저 빨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스터 홈즈 이렇게 해가지고 넥타이 이런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플도 하나 다른 데랑 좀 달라야 되는데, 저 리멤버 어플은요 되게 좋아요. 제가 사진 딱 찍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알바생이 전화번호, 주소 다 입력해요. 내가 입력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명함을 주고 하면 그거 언제 또 치고 있어. 이건 이제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중개사무소는 간판이거든요. 이 간판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부동산이 있네?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저 땅, 난 저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딱 보는 순간 땅 하니까 저긴 전문적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한 20개 이상 정도의 사진 촬영해 놓고, 좋은 거는 어차피 창업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역 써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받은 지 아직 그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아파트를 중개할 건지 원룸을 할 건지, 나는 다세대 같은 걸 해보겠다. 빌라.
아니면 상가를 해보겠다. 나 상가 중개보다 나는 토지 해보겠다. 뭐 공장 중개 해보겠다. 뭐 종류 막 써보는 거야. 써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우기 시작해야 돼요. 나 아직 몰라 토지. 나 상가 몰라. 나 공장 몰라. 유일하게 아는 거 이거밖에 없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99%가 거의 90%가 아파트니까. 그럼 이 아파트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브리핑할 때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빨리 단시간 안에 5개 안 보고 3개만 보고 계약서 쓸 건지 2개만 보고도 계약서를 쓸 건지 내가 내 머릿속에서 브리핑할 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4명이 들어왔어. 근데 저기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3베이 구조를 원칙으로 좋아해요. 2베이 구조는 되게 안 좋아해. 애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럼 3베이 구조 아파트 몇 동 몇 호지? 몇 동 이쪽 나온 물건 보고 그거부터 보여줘야지 2베이 보여줘봤자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래요. 가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느꼈던 거는 아파트를 보여주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저는 이제 중간에 2시에 수업이 끝나고 왕십리로 이제 넘어오면 한양대 앞에 딱 가면 그때 이제 낮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보통 아주머니들이에요, 아저씨들이에요? 아주머니들이에요. 근데 어떤 실장님이 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 남자 실장님이 제가 갖고 온대 했더니 좀 다른 분들 오시면 안 될까?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게 보여주는 걸 되게 또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에서는 남성분들이 좀 브리핑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이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로 밀렸냐면 여기로 밀렸어요. 상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가 갔더니 상가는 좀 어렵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남성분들이 다 상가 장악을 한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또 이게 되네. 아파트는 그럼 실장님이 하고 상가는 남자가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도 여성분들은 그거 집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뭐 하고 싶은지 아파트를 할 건지 뭐 분양권을 할 건지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이 뭐 꼬마 빌딩 할 건지 한번 영역을 20개 이상 쓸 수가 없을걸요. 막상 쓰다 보면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동네 부동산에 머물 거냐,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빠르게 기업형으로 갈 거냐, 이거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리맥스가 지금 엄청나게 광고 때리면서 지금 모집하려고 하더라고요. 리맥스라는 애도 그렇고, 리맥스하고 되게 비슷한 게 ERA라고 있어요. 같은 계열인데, ERA, 걔네들은 같은 계열인데 2개로 나눠졌고, 센츄리 21도 마찬가지고, 그런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전문성 있게 어떤 프로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걔네들은. 계약서 양식, 무슨 빌딩 양식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전문성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100억짜리 건물 사면서 동네 부동산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빌딩이라든지 큰 금액 되는 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외국 계열에 다 뺏기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내가 또 리맥스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겠죠. 중간에 리맥스 가신 분도 많은데 빌딩 중개가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빨다가 나오시는 거야. 어차피 리맥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도 또 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계속 돌아가요. 근데 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수요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시험만 끝나면 한 100명 이상 늘어요. 다 와. 근데 막상 그 사람들 잘하고 가는 사람도 그 중에서 한 10%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제 90명은 나가서 개인 또 차려요. 차렸는데 그때 배운 게 뭐 있냐 했더니 빌딩 양식밖에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다시 또 이제 치료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장롱 면허 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을 제가 배출한 중개사만 30만이 넘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 상담도 해봤고. 그러니까 다 좀 하다가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목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존 슈퍼마켓이 이제 없어지고 GS로 바뀌면서 이마트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고 우리도 과도기거든요.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못 들어와요. 대기업이 못 들어온 이유가 대기업이 부동산 중개사까지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대기업이 아닌 중간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잠식 할 건데 그 중간 기업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법인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것들도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제 다이어리였는데 계약서 써야 되는 날은 항상 동그라미 쳐놔야죠. 무슨 계약서 있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뒤에 넘기면 이제 페이지에 몇 월 며칠자 이거 진짜 전화 받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사무실 아직 안 해보셔서 그런데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돌아버려요 이거. 혼자 하는 사람 돌아버리잖아요. 한 명이 전화라도 받아주면
다행이야. 얘랑 이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있다가 전화 왔다 오면 물건도 받아놔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대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빨리 핸드폰에다가 저장 녹음되는 어플을 깔아놔야 돼요. 전화 받는 순간 저장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또 처음 듣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 가서 리멤버 깔고 자동 녹음기 깔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 녹음기가 있어서 좋았다는 거는 분명히 1802호인지 1809호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녹음한 거 들으면 1802호예요. 그런 거를 저장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해서 하면 되게 미안해요. 그 고객이 전화했는데 몇 호가 내놨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사람들 피해 안 가게 뒤에 넘기면 계약서 쓰는 이거 제가 다 했던 거 옛날에 제가 쓰던 거라 몇 월 며칠 상가 계약 무슨 며칠 날 무슨 계약 뭐 있는 거 뭐 이거 쓰면서 이제 잔금 치를 때 또 얼마 들어오겠구나 다음 달은 12월 달에 잔금이 다 밀려 있으면 한 달에 막 3천 4천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손가락 쭉 빨다가 잔금이 뒤에가 있잖아. 보통 계약과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솔직히. 받아야 되는데 안 줘 이런 것들이. 써놔도 안 줘. 이게 실무를 해보면 그래. 법에는 주라고 돼 있지만 안 줘요. 왜? 관행상 자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왜 듀얼 모니터 쓰냐면 사무 자동화가 돼 있는 시기에 컴퓨터가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계약서 작성하다가 뭐 보고 베껴야 되는데 못 베껴요. 그래서 뒤에 이거 잭 RPG 뭐 이런 것도 연결하게 되면 듀얼 모니터라고 모니터 2개 가지고 이건 제 책상이거든요. 저 이제 카페 가려고 있다가 뭐 작업할 게 있으면 여기서 작업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 한 대에 2대씩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뭐 3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 차리면 무조건 제일 먼저 듀얼 모니터 쓰셔야 돼. 여기 사무실 위치도 중에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이 직기 배치 보시면 뭐 대부분이 비슷하죠. 아파트 단지면은 평형하고 배치도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도 들어있을 거고 대부분인데 자 여기가 이제 소장님 자리 이 소장님이 우리 화곡동에 제가 화곡동에 학원 할 때 제자분 이제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이 이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전화 받는 순간 내가 전화 받는 순간 이분 지금 혼자 애매하죠.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요. 요 바로 옆에 문이 보여? 문이 보이면 살짝 이렇게 해서 가요. 아무도 안 보니까. 여기도 봐보시면 앉아있다가 사무실 전화 받으러 갔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잘 만들었네. 내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저쪽에 뭐 가지러 가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이 전부 다 문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기가 쉽게끔 해놨는데 반대로 해야 돼. 이분이 앉을 수 있는 곳을 저 구석탱이로 집어넣고 못 나가게 다리라도 걸게. 가다 걸리면 다리라도 걸면 넘어지면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나가게끔 해야 돼. 배치가. 그래서 중간에 막 어디 가세요? 이미 늦었어요. 문 열고 나가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거 하는데 막 하는데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분 100% 중개사무소 소장님이십니다. 아시죠? 저 뒤쪽에 앉아서 전화 받고 가신 분 오늘 계약서 써야 되는데 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들 전화 받으러 가야지. 전화가 업인데 그래서 전화기 2대 갖고 다니잖아 다. 이게 최근에 옛날에는 사무실 딱 들어오고 나면 여기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서 이쪽에서 계약서 같이 썼었거든요. 저 때도 그랬었어요. 계약서 같이 보면서 썼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단독 여기 PDP라고 그러나 이거? TV 연결해가지고 이쪽 보시라고 해놓고 이쪽에서 계약서 쓰면 뭐 특약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양당사자한테 물어본 다음에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특약을 내가 써가지고 이거 쓰면 한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혹시라도 땅 같은 경우는 특약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개사가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땅을 내놨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공장을 하려면 인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허가가 만약에 물어봤는데 나올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거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인허가가 안 나오면 그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뭐 특약 하나라도 써놓으면 나는 이미 빠져나갈 수 있어. 특약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특약을 안 썼다고 중개업자가 뭐 책임을 진다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내 고객한테는 욕을 들먹지. 이걸 써줌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고마워요. 혹시라도 내가 샀는데 이 인허가 안 나오면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중개보험에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내 편 쪽에 섞이니까. 근데 양쪽을 거래할 때는 누구 편에 쓸 수가 없잖아 또. 그래서 서로 원하시는 특약이 있으면 본인이 승인하시면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수인 쪽에 내가 증계 의뢰를 받은 거면 좀 무조건 매수인 의뢰 편으로 가야지. 매도인 편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나 중개 보수 줄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 위주로 가야 되니까 양쪽의 거래, 뭐 우리 양타 친다고 그러죠? 그 할 때는 같이 앉혀서 놓고 보고 하는 게 맞고 나는 무조건 내가 중개하는 사람 편에 서야 돼요. 남편도 남의 편인데, 내 편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남편도 내 편 안 들어주는데 내가 편 들어주면 충성하시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도 제 편 들어주니까 제가 충성하는 거잖아요. 멀리 여수에서 오고, 여수에서 오고, 사천에서 오고 그랬는데, 편 들어야지, 나도.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은, 좀 커서 법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상담실을 이렇게 둘만 앉을 수 있게 해놨어요. 3명 앉으면 좀 애매하게끔. 무슨 말인지 알죠? 3명 앉으면 한 명이, 이거 좀 좁다. 내가 나가 있을게.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있으면 계속 잔소리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2명이서 마주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요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설계하고 난 다음에 너무 무거워서 지금 안 쓰는데 이런 형태로 들어갔을 때 좀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뒤쪽에서는 따로 얘기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줄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관악정이에요, 저희 관악정. 여기 이제 관악 사무실인데 여기 이제 지도상에 이제 저 체인점 주소 위치인데 매물판도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 중개사무소 가면 창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창문에 붙어 있는데 제가 이제 호주 가고 영국 가고 중국 가고 일본 가면서 부동산들 다 참조해 봤거든요. 완전 세련된 애들은 기준이 달라. 이게 기업형 애들은 아예 이런 뭐라 그러지? 전광판 같은 거를 크게 딱 해놓고 매물이 돌아가요. 가서 이렇게 보고 있게끔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302동 관련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서 집 보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집뷰인가? 뭐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은 이미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한 거지 이제. 그래서 매물 올릴 때도 웬만하면 형식을 딱 갖춰서 올리는 게 제일 좋고 사진 찍는 것도 좀 배울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대충 찍어봤는데 저가 찍은 거랑 전문적으로 사진 찍은 사람이 찍은 거랑 다르더라고. 배우셔야 돼. 잘 하시는 분한테 왜 배워야 되냐면 딱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봐봐요. 막 찍는 거랑 차이점이 뭐가 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파노라마로 뭐 찍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파노라마 말고 갤럭시 노트 10은 나무 3개 누르면 뒤에서 확 찍거든요. 이거 대화 안 된다 이거. 갤럭시 노트 가면 나무가 하나짜리는 확대된 거고 2개짜리는 2명이 나오게끔 한 거고 3명이 나온 게 아니라 뒤에 광학으로 찍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바꿔야 돼 이제. 무슨 파노라마로 이렇게 돌리면서 찍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노트 10, 이거 노트 10. 5G, 5G인가? 10 플러스예요. 근데 광고하는 것 같다 뭐. 왜 그러냐면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써야지 뭐. 그리고 요즘에 그 갤럭시 탭 같은 걸로 보여주면서 이제 매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외부 나갔을 때는 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엔드라이브, 엔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매물 관련된 것들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 아파트 마음에 안 들면 얘랑 똑같은 건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여주면 안 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매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또 걸어가. 이게 걸어가면서 제일 어색한 게 뭔지 아세요? 할 말이 없어. 처음 볼 사람이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매물 얘기하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 무조건.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아들이 10살이래. 우리 아들 10살이라고. 이 새끼 더럽게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공부 잘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도착하잖아요. 그때 매물 얘기해야지. 이미 매물 얘기를 해버리면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브리핑할 때.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가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게끔 해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매물을 설명하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토지 많이 해봤잖아요. 토지 설명 다 해놓고 가잖아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들어올 겁니다. 저쪽 라인이 뭐 지하철 개통되는 지역입니다. 그때 말을 이제 잘 받아들이는데 뭐 매물 설명 다 해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또 합니까? 그래서 판때기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설명할 때 잘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치열한 중개업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통계청에 이거 강의하느라고 제가 통계청 들어갔는데 현재 개설 등록한 개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개설 등록한 게 11만 개가 안 돼요. 10만 개 좀 넘는데 보시면 이게 그동안 이제 2013년부터 공인중개사 응시수세요. 응시수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십니까? 합격률은 이번에 비슷하게 쭉 가다가 이번에 30회가 좀 쉬웠어요. 30 몇 프로던데? 이번에 합격자 되게 많이 나왔어요. 30%가 넘었어요. 13%였었는데 작년에. 지금 계속 20% 이하대였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내년에는 못 단다는 뜻이에요. 진짜. 빡시게 하지 않으면. 행운아들이에요. 행운아. 31일부터는 이제 공법하고 민법이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은 사선을 넘었잖아요. 사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12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갈 건데 지금 이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시험의 출제 난이도는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응시수 대비해서 개설 등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15,000개가 폐업을 하고요. 2만 개가 개설 등록한답니다. 15,000개가 폐업을 했는 대신에 2만 개가 개업했으면 상쇄시키면 5,000개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10만 개가 내년에는 10만 5천 개, 내후년에 11만 개, 내후년에 11만 5천 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걔네들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다 똑같아.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브랜드 없이 기업화되지 않은 영세한 산업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매년 15,000개가 사라지고 2만 개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투명도가 우리나라가 40위더라고, 40위. 중국보다도, 중국이 33인데. 중국보다도 미단이에요. 그럼 제일 깨끗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국하고 호주. 저는 이제 호주 쪽에 애들이 있어서 저 호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제가 집도 구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구했고 계약서 쓸 때도 일부러 저희가 같이 가서 다 계약했는데 거기는 중개업 하시는 분이 갑이에요. 완전 갑이야. 그리고 중간에 들어갈 때 뭐 못 박은 거 다 찍어놨다가 나중에 못 박혔으면 마이너스 얼마 나갈 때 닦아요. 뭐 손상된 거 있으면 닦아. 보증금 줄 때요.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돼 있는데 얘네 중개보수 얼마인지 아세요? 호주? 중개보수? 4%예요. 우리 0.4%잖아. 그러니까 1억짜리 중개하면 400 준다고. 10억짜리면 4천이에요. 10억짜리 두 개 하면 8천이에요. 밑에 변호사들 다 있고. 설명하는 걸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저 와서 로이어가 하더라고요. 로이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명도가 높다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약서 쓸 때만 중개사가 나와서 딱 도장 찍고 이 거래에 성사된 거에 대해서 뭐 계약서 써주고 도장 찍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냐면 중개업 하시는 분이 보여주고 상담 다 해주고 계약서 다 쓰고 가면서 중개보수 깎아달라고 막 그러면 10만 원만 깎을게 막 이러잖아요. 400만 원인데 390만 원만 하면 안 돼. 우리 솔직히 협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증보험도 들거든요. 1억 배상인가? 그 드러났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중개를 하는데 4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지라고요. 중개보수 2천만 원 주는 거 되게 아까워하잖아. 그 댓글 써 있는 거 봤죠? 이 인간들은 종이 한 장 써놓고 2천만 원 받는다. 이 인간 우리 10년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10년 만에 딴 자격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기 전과 산 후에 중개사가 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요. 되고 나면은 작다고 그러는 거고 되기 전이면 비싸다고 하는 거지. 그런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개사무소는 일본보다도 더 많은 건 아시죠? 일본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수가 우리가 더 많아요. 하나 더 볼까? 여기가 우리나라 현재 기본적으로 산업이라고 하잖아. 부동산 산업 중에 연 매출 공인중개 비율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22에서 1%잖아요. 그러니까 연 3,6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연봉 그 과장 전에 대리급 연봉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00만 미만도 10%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 닫는 거죠. 근데 보면 1억 원 이상 되는 것도 6%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만 개 중에 6%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1만 개, 천천히 할게요. 1만 개 6%는? 600개. 그러면 10만 개면
6천 개가 1억 이상 번다는 거예요. 1억 이상 버는데 되게 많다는 거지. 6천 개가 넘는데 지금 1억, 2억 버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고한 금액이지 신고 안 한 금액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치로 따졌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 보면 3천에서 5천 정도니까 회사 다니는 그 비용 정도는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신고 안 되는 금액도 있을 거니까 플러스 할 거고요. 대신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많아. 뭐가 나가냐? 이 영업 비용이라고 그래서 보통 30%, 여기 35% 보시면 이게 100에서 2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이면 1년이 얼마죠? 2,400이에요. 그럼 5천 벌었는데 2,400이면 2,500인 거야. 그럼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우리 다 광고비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비만 줄여도 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게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하느라고 쓰는 비용과 그 다음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갖다 바치는 돈하고 직방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그 돈 받아서 또 광고하고 플랫폼 가진 회사들만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여기 월 평균 매출이 300만 원 사이가 50%니까 300을 넘지 못하는 10만 개 중에 5만 개는 300을 못 넘는다는 거, 월 매출이. 그리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월 영업비용 다 나가고 나면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을 최소 지출할 건데 그럼 200 정도가 지금 최대 상한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잡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약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벌겠지. 그러니까 시장의 현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시자 수는 계속 2배씩 늘어났고 5년 전보다. 그리고 20, 30대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치고 올라오는데 얘네 다 SNS에 빠른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에 적응이 안 된 상태고 페이스북에다가 뭐 올리는 거 하나 자체 예를 들어서 어디 네이버에 올리는 것 자체도 배워야 되는 상황이잖아. 걔네들 그냥 뭐 딱 보면 지네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사진 찍는 기술도 달라 걔네들은. 하도 그냥 이거 혼자서 막 찍는 거 잘 찍는 애들이라 잘 찍잖아. 셀카 잘 찍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붙어서 과연 이길 수 있냐? 40%가 넘었는데. 그리고 연매출 4,800 이하가 70%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30% 안에 들어야 그래도 5천 정도의 매출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0만 5천인데 지금 현재 24% 증가됐죠. 폐업하는 것도 또 늘어나니까 상쇄되면 10만 개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제가 99년도 2000년 이거 할 때는요.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한 건데 세종대학교에서 논문 쓰는 애가 조사한 건데 평가가 어떠냐 보면 깜짝 놀랍니다. 보통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호사, 증권사 직원 또는 은행원, 공무원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우리 2%입니다. 중개사 몇 %로 돼 있는지 보실래요? 2%요, 중개사.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높은 게 변호사하고요, 은행원. 여기. 은행원하고 변호사를 좀 믿을 수 있대. 증권사 직원 더 옵니다, 이거 날라리도. 1.17%. 우리보다 낮아. 증권사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도찐 개찐이지, 뭐, 이거. 그 중에 공무원은 그래도 믿을만 하다는 거지. 왜? 이 사람 FM들이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면 변호사 정도 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 여기 누가 1등일 것 같으세요? 공인중개사, 감평사, 변호사 이쪽 했을 때 사회에서 존경받는다. 보여줄게.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60%예요. 근데 제 친구 변호사 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고 이상한 짓만 내었어요. 근데 변호사 됐어. 변호사가 친구인 사람은 알 거야. 변호사가 친구가 아니라서 변호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가 변호사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우리 근데 몇 프로냐면 1.5%입니다. 은행 증권사 직원보다도 낮아. 이거를 우리 바꿔나가야 되는데 못 바꾼 이유가 집 보러 가서 괜찮은 거 있어? 그래서 갔어. 갔더니 1시간 전에 계약서 썼대. 허위 매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갔더니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물건은 나갔다 그러고 다른 물건 보여주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낚인 거 아니야? 이런 인식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특히 직방에서 많이 원룸 애들이 35만 원이고 37만 원인데 37만 원짜리 방이 너무 이쁘게 잘 빠진 거야. 딱 갔더니 마음에 들을 것 같아서 갔더니 방금 나갔대요. 그래서 2만 원 싼 35만 원짜리 방을 봤더니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
그리고 전문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변호사인데 그중에 이제 건축사하고 변호사가 좀 전문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 딱 보시면 공무원이 1등인데 우리 3.1%입니다. 근데 여기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사잖아요. 그럼 부동산 지식이 많다가 요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얘네들 중에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지식이 많다. 공인중개사가 1등이었어요. 82%.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은 많겠구나. 왜? 자기도 공부해봤는데 못 땄거든. 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 중에 다리 걸면 한 90명은 다 자격증 집에 다 책 있어요. 자격증이 없잖아. 근데 여기 특이하게 부동산 지식이 많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다 적은데 여기 감정평가사보다 우리가 지금 10배가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우린 중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지식이 많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 거야. 일반인들도. 근데 이거는 맞는데 어느 게 떨어져 있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테크는 무슨 재테크 말하냐면 일반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사한 결과 누가 1등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증권사 직원 1등이었어요. 증권사 직원 1등이었어요. 요즘에 증권사에서 막 맨날 패널이 막 와서 얘기하잖아요. 맨날 뉴스 타는 건 중개사가 타는 게 아니라 얘네가 타잖아. 부동산 전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받고 싶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갑이라고 그 원갑이 형님이라고 저 같이 가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국민은행 쪽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받고 싶다는 거야. 그분은 수요 공급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만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지식을 그분한테 듣고 싶다는 거야. 재테크를. 누구한테 와야 될 거를. 우리한테 와야 될 거를. 그래도 그나마 은행원 이제 PB센터 애들, 내 돈 고액을 관리하는 은행원이 뭐 여기저기 공부를 해갖고 와서 우리한테 뭐 자산 관리를 좀 해주니까. 그래서 현재 이 사람 둘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감정평가사나 변호사보다는 그래도 상담받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올려야 되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난 존경도 받고 싶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전문성이 이게 제일 높아야 되는데 기여하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기여야 필요 없고 중간에 전문성이 가장 높은 중개사로부터 지식도 많고 야, 저 사람한테 가서 난 도움을 받아서 재테크 향상에 도움이 됐다. 저거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윤리의식하고 뭐 인식 차이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국민이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윤리의식 높다. 일반 국민은 낮다고 보는데 우린 되게 높다고 봐. 허위매물 맨날 올리면서 윤리의식이 있대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냐? 당연히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가 자기네를 못 믿어. 50%가 안 돼요. 우리가 중개사인데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데 왜? 50%가 안 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존경받는 직업이냐 했을 때 22%인데 자기는 30%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56%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근접하게 보고는 있다. 결론은 윤리의식 신뢰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신뢰, 거짓 없이 이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모토를 실력으로 제가 잡은 거거든요. 그럼 시작 어떻게 될 거냐?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이 왔던 사례인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한번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는 내 지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중간에 포기할 거냐 포기 안 할 거냐인데 여기 이제 제가 11년 전에 의정부 행정고시 강의할 때 실장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자격증을 땄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현재 포천에서 토지 중개, 공장 중개 하시거든요. 자, 11억 정도 되는 토지를 구하는데요. 무조건 평택이어야 된다. 내 평택이 제일 좀 아니까. 그래서 평택에 도곡리여야만 합니다. 계약이 되면 최소 땡땡만 원 정도 보수받는 이게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받을 거로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은 없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바쁜데 그걸 왜 죄송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컨설팅 기본이 뭔지 착수금을 미리 받을 건지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카톡으로 왔는데 내 이름을 일부러 가렸어요. 안 가렸는데 조성철 씨인데 거기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가졌죠. 조성철이라 쓰세요? 조성철 씨야.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요게 이분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요 표를 지금 현재 그 핸드폰에서 토지 공개 확인서를 뜯어가지고 이 땅에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물어보려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 토지인데 현재 자 교수님 바쁘신데 여기래 또 여기도 아니고 여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자연 취락지구라서 정비 공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왔어요. 자연 취락지구라서 정비 공장이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이 없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행위제한 다 찾아본 거야.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보니까 여기 정비 공장이 안 써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상기 항목 건축만 가능한 거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죠. 취락지구라는 건 주거지역이죠. 주거 기능을 하는 건데 행위제한을 완화되는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인데 자연취락지구라는 말 딱 들으면 땅값 1.5배 올라갔습니다. 이거 최소. 계획관리 건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40. 자연취락 지형되면은 60%로 완화되거든요. 그럼 1.5배가 올라갔잖아요. 1억짜리가 1억 5천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 지정됨으로 인해서 최소. 1.5배 이상은 아니어도 1.5배 언저리에서. 근데 특성상 주거지역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을 제한해서 안 될 거다라고 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충성하고 있죠. 요것 때문에 11억짜리 매매가 안 되네요. 하길래 여기 이 맨 끝에 웃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웃고 있잖아요. 점점점점점이. 그래서 제가 아쉽네요 하고 내가 찜찜찜 했는데 요 단어 보고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파서 괜찮아요. 다른 물건으로 찾아서 해야지 포기했더라고. 포기했잖아 지금. 포기를 왜 했냐? 포기하지 말라는 건 이유는 보세요. 이 물건이었습니다. 여기 이 땅인데 도곡리라는 곳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사거리인데 이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 주변 여기가 취락지구니까 여기 어딘가가 취락지구겠죠. 근데 계획관리 지역에는 정비공장이 돼요. 됩니다. 되는데 취락지구에서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요. 여기가 똥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다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이거 다 되는 건데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왜 그걸 거기서 포기하냐? 그래서 토지공개 확인서 제가 뜯어서 봤더니 요 뒤쪽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토지공개 확인서를 뜯었더니 써 있는 거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로 써 있죠.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고 지목은 대로 돼 있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니까 뭐 축사만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다른 제한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그냥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인데 얘만 없으면 되는데 자연취락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놈이거든. 근데 여기 초록 색깔로 된 게 여기 취락지구 표시예요. 취락지구 이게 여기 자연취락지구라고 노란 색깔 보이죠? 요 띠가 이렇게 취락지구 선이에요. 이 선 벗어난 놈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축척이 지금 1500분의 1로 돼 있을 거예요. 1200분의 1. 그럼 내 이 숫자를 나는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주변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숫자를 1200을 3000으로 해야지 맞을까? 500으로 해야지 맞을까? 3000으로 해야 얘가 줄면서 주변에 게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00분의 1 지도를 3000분의 1로 제가 바꿨어요. 이 땅이었는데 일단 취락지구의 장점은 건폐율이 60% 완화된다는 거. 단점은 취락 관련된 거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한을 받는 거야 대신에. 그래서 왜 확대를 해봤더니 이게 제가 3000분의 1로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노란 색깔 띠 있는 라인이 취락지구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쪽 라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제가 평택에 중개사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매물로 요게 나와 있었어. 요거 있죠. 취락지구 안 써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공개관에서 뜯어봤지. 요 놈이었어요. 요 놈. 토지공개관에서 봤더니 얘는 보니까 없어. 계획관리지역만 돼 있고 광로 이루의 접함이고 없어. 취락지구가. 그럼 여기는 된다는 얘기죠. 가축사육 제한구역 빼고는 접도구역 하나 있는 것 빼고는 없어요. 결론은 여기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격도 걔보다 싸요. 근데 면적이 커가지고 금액이 비슷했어. 거의 11억 5천인가? 네. 그럼 요 라인에 위에 있는 접도구역 라인 빼고는 밑에다 뒤로 지면 되거든. 여기다. 그럼 얘는 가능한 거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네. 이거 소개시켜서 중개해야지. 아까 전에 그 땅 나온 거 안 된다고 포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더 찾아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좀 아는 게 많아지면 이거 옆에 있는 땅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야. 왜?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약서 쓰기 전에 정비공장 되느냐 행위자는 넣었더니 자 여기 자연취락지구에는 건축 금지라고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되는데 계획관리적에서는 건축 가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결론은 요 자연취락지구를 내가 화이트로 지우면 되는데 내가 지울 수는 없으니 찾아야지. 화이트로 지어진 놈을 찾아야 되니까 요 놈 이제 번지 다른 놈 아까 밑에 있던 그 땅은 도로라서 여기는 건축 금지인 거고요. 다른 제한에서 금지되는 건 없었어. 결론은 계획관리적이니까 얘 가능하다. 이건 중개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중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랑 반띵 5대5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5대5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찾아봐야죠 라는 그 단어가 너무 찜찜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옆에 있는 물건 보니까 그냥 엔터 몇 번만 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자본이니까 그냥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저는 그냥 코멘트만 해준 거잖아. 뭐 다음에는 뭐 본인이 저한테 잘 주시겠지. 내 포천 가면은 막걸리라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뭐 얼마를 내놔라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취락지구는 건축할 때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아 유리한 거 맞아요. 단 건축 제한에 걸려서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정비공장을 못하니 뭐가 없는 거면 된다. 취락지구 아닌 다른 데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는 간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시면 남들 중개하시는 분보다 좀 보는 눈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겠어요? 뭐 카톡으로 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물건이 나오는 중개에 사무소에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는 매도인 측이고 이분은 매수인 측이었어. 그렇죠. 공동중개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매수인을 잡고 있는데 매도 물건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하나 연락이 와서 그 물건을 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물건이 안 되면 되는 물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분이 갖고 있던 물건을 같이 연결해줬죠. 그래서 공동중개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평택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래 계약 바로 한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24살 때 부동산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26살 때 중개업 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왜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 좀 제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